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에 3,200선을 터치하면서 3,220포인트에 대한 연중 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거세게 나오면서 양시장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마켓 A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지금 K-팝 데몬헌터스 주인공들의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귀신을 잡는다. 허무맹랑한 이러한 소리가 지금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빌보드 시장도 접수해서요. 핫백 싱글 4위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들 K-팝 데몬헌터스 보셨을까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팝 데몬헌터스가요.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고요.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구권을 중심으로 굉장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월 20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공개가 됐고요. 공개되고 나서 열흘간 3,7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을 한 그러한 애니메이션인데 주인공은 저 옆쪽에 있는 3인조 가상 걸그룹인 헌트릭스입니다. K-팝 무대와 전통 무속인 국판의 결합입니다. 세계에서 이러한 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관련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귀를 물리치는 혼문을 K-팝 퍼포먼스로 구현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뷰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된 OST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OST 골드는요. 빅보드 핫 100 지금 4위까지 올라섰는데 한 달 전에는 81위에서 시작을 해서 23위, 6위 그리고 4위까지 한 달간 정말 가파른 수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왕국의 레리꼬가 5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를 넘어서는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왕국보다도 OST가 더 인기 있다는 놀라운 수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쪽에는요. 넷플릭스 공식 MD샵의 홈페이지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요. K-팝 데몬헌터스 관련된 상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공식 굿즈를 판매를 하는 게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유일하게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역시나 K 문화 컬처를 알리는 그러한 미디어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 K-팝 데몬헌터스가 많은 인기를 끌으면서 이렇게 굿즈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굿즈와 IP 수출과 같은 수익 모델을 넷플릭스 측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요. 옆쪽에 있는 파란색 호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한국의 미가 가미되어 있는 이 호랑이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요. 넷플릭스가 K 콘텐츠 오리지널을 통한 제작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투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K 콘텐츠와 문화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NE가 넷플릭스의 글로벌 확장 전략의 핵심 자산이다라는 평가를 KB증권은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K-팝 데몬헌터스는 왜 지금 서구권에서 이렇게 큰 흥행몰이를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저도 들고 왔는데 우선 굉장히 니치코어 그러니까 탄탄한 팬층이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단어가요 굉장히 낯설고 좀 접근하기 어렵죠. 그런데 대중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 오히려 K-팝 팬덤과 판타지를 좋아하는 팬덤의 그런 수요를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을 기반으로 초기에 굉장히 많은 호평과 스트리밍 수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점점 더 극찬을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화 분위기가요. 영상을 보시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그림체입니다. 디즈니 스타일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정치적인 거라던가 사상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담 없는 서사가 두 번째 이유였고요. 폭력적과 선정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것 또한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이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초기 시청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니치코어 팬층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높은 재생 유지율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순위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오랫동안 차지하게 됐고 사람들이 그럼 이게 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지라고 클릭을 유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세 번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음악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운드 트랙을 제작하는 프로듀서의 대다수가 K-팝 아티스트 음반 제작을 해본 이력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이게 미국판 영어판을 더빙한 분들도 한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만큼 K-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서구권을 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K-팝 데몬 헌터스는요, 우리에게 세 번째 문화 확장에 대한 기회를 주는 듯합니다. 먼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2012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서구권을 진출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빌보드 핫백에 진입하는 그 소식을 12년에 저희에게 전해줬고요. 그 뒤로 17년부터 20년까지는 BTS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문화를 알려왔죠. 우선 DNA가 빌보드 핫백에 진입을 했고요. 다이너마이트가 핫백 1위를 기록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K 콘텐츠, K 아이돌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팬층을 좀 공고하게 확보했다라는 시각에서 두 번째 BTS를 좀 주목을 했었고요. 이제는요, 대중적으로 더 인기가 얻어질 수 있는 그 세 번째 레벨업 구간에 들어선 듯합니다. 데몬 헌터스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가상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한국의 문화 자체 그리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인기들이 앞으로 더 세계 시장에서 더 멀리 뻗쳐나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에 더해지는 게 가상인물이다라는 거에도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팝 산업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엔터주들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6월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진했는데 하반기부터는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완전체가 컴백을 했죠. 지금 신곡 뛰어 점프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 주가 역시나 강력하게 상승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블랙핑크가 단기 그리고 중기 실적을 모두 견인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NCT나 에스파와 같은 걸그룹 그리고 신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시혁에 대한 의장 리스크가 있죠. 이로 인해 주가가 한 달 사이 고점 대비 한 26%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BTS의 완전체 활동이 재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빠르게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 레벨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된 K-팝 그룹이기도 합니다. 트와이스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만큼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이키즈는 일본 아레나에서 미국까지 투어를 지금 확정 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50%를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 이 확산과 함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JYP 엔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K-팝 데몬 헌터스의 지금 인기는요, 단순하게 K-팝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대한 확장과 더불어서 화장품이라던가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뻗어갈 K-팝 그리고 K-문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켓 A컷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 냈습니다. 장 초반 3,220포인트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좀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3,155포인트 저점 터치 이후에 현재 저점 부근인 3,165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1.4%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827포인트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 그려가고 있고요. 오늘 일중 저점은 808포인트, 현재 구간에서는 1%대 하락하면서 8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적인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4,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오늘 부재하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더 강합니다. 3,7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6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1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오늘 1,7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 물량을 좀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IT 투톱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하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2.8%대 하락세, SK 하이닉스도 1.7%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 0.9%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0.6%대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 0.8%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밖에 2차 전지 흐름 약합니다. 에코프로비엠 3.6%대 낙폭 키워가고 있고요. 펩트론도 1.5%대 하락세, 그밖에 HLB, 에코프로도 일제히 조정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현대힘스입니다.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현대힘스의 최대 주주 JM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53%가량에 대해서 매각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를 통해서 이 투자 설명서를 이미 배포를 했고요. 기존의 이 조선 사업에 임하고 있는 그룹사뿐만이 아니라 신사업으로 조선업에 진출하려는 그룹사까지 포함해서 총 10여 곳이 인수 의향을 밝혔다라는 소식에 오늘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현대힘스 같은 경우 5.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18%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간 윗골이 크게 달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율촌화학입니다. 배터리 파우치 필름 상용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파우치 필름인데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지난해 말에 특허를 출원을 했고 올해 7월 공개가 됐는데 공개와 동시에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10%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갔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없다면 주가 상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의 이 PER 같은 경우는 33배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유럽의 방산업체들도 33.5배 정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전망대 내놨고요. 다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LIG 넥스원은 6%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커 저희 브리핑을 통해서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엔터주 콘텐츠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온솔루션의 이정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인 K-팝 데몬헌터스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OST 같은 경우에도 핫백 4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기가 과연 K-미디어의 위상까지 높일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인기가 네. 많아가지고 유튜브만 하면은 커버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잘 나오고 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 좋게 어떻게 반복된 음악이나 되게 단순하게 나와주지 않나. 딱 K-팝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흥행 여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의 흥행이 과연 우리나라 전체적인 콘텐츠나 미디어에 대한 인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애니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한국적인 이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옥마을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또한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애니 제작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적인 미나 이런 부분을 살리면서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했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그 라이벌인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K-팝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애니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관련해가지고 제작사나 배급사들 어떻게 보면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K 컨텐츠 관련해가지고는 드라마, 영화 이쪽에서 집중됐던 모습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확장이 되면서 예능까지도 더 넓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예능을 떠나서 애니까지도 더 확장되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작사, 배급사 이쪽에서 제일 많은 이득이 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주시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K-애니 확장까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커버곡 보셨을 때 노래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K-팝과 관련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노래가 인기 있다는 게 K-엔터의 대중화에도 한 걸음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화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본다면 저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쇼츠나 이런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뻤나?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이쁜 구석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모습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어떻게 본다면 소비나 이런 부분이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K-팝 데몬헌터스에서도 새우깡을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밀접한 과자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라면이나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보다 한국적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온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굿즈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내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끌면 끌수록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굿즈 산업까지도 같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K-팝은 단순히 음악으로 소비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관광까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구권에서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권을 떠나서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도 확장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보다 더 긍정적인 폭발이나 시너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관심 있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간 K엔터의 확장성까지 지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가장 인기 있는 파란 호랑이 역시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호랑이 운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엔터주들의 주가에 또 다시 좀 불을 지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핑크 완전체가 3년 만에 컴백을 한 건데 혹시 대표님 네.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보셨군요. 봤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네, 너무 YG 예쁘죠. 주가 지금 탄력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탄력은 네. 더 받을 가능성은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YG 엔터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블랙핑크라는 강력한 IP가 있습니다. 근데 이 IP가 월드 투어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는데요. 그 신곡 발표를 콘서트에서 했던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목말랐던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흥행 여파나 이런 부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와 흥행도 맞물려지면서 이제 K-팝 컨텐츠 관련해가지고는 블랙핑크 거기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도 약간 걸그룹의 이미지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나 이런 부분은 65,000원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건 뭐냐? 블랙핑크라는 강력한 IP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신규 걸그룹이 런칭이 됐는데 베이비몬스터가 흥행 여부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 지금은 아직은 신곡 발표도 했지만 조금은 대중성에서 미비한 모습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노래가 나올수록 이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가격대보다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지금의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거는 뭐 과거의 목표가나 이런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엔터 4사를 다 말씀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YG 엔터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사의 평균이 65,000원에서 7만 원 수준인데 이 블핑 완전체 컴백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1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Y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하이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너 리스크가 터졌어요. 네, 이러한 부분을 좀 잘 해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BTS가 컴백되면은 뭐 다 해결된다고 이러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BTS가 컴백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 어떤 데는 BTS 제대할 때쯤에 저가에서 사셔서 갖고 가셨던 장기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제대하고 이제 컴백이나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하는데 갑자기 오너 리스크가 나와주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갈팡질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오너 리스크가 제일 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시혁의 존재가 지금도 어떻게 본다면 BTS의 큰 부분을 차지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가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BTS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이브에서 사용하는 위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어떻게 팬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가입자 수가 이제 3천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이 3천만 명이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BTS의 팬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BTS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력을 보여줬던 모습가 뭐였냐면 각 개개인의 솔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흥행을 해줬다는 게 저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룹 끼리 할 때는 잘 되다가 솔로로 했을 때는 막상 잘 안 됐던 모습도 있었는데 BTS 같은 경우에 각 솔로로 활동을 했을 때도 긍정적인 모멘트, 어떻게 보면 성과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던 모습가 나왔기 때문에 BTS에 대한 IP나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팬덤의 충성도나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BTS가 컴백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파급력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의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어떤 날 저가권에 왔을 때는 그냥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접근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엔터 4사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씩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SM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이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공연에 대해서 좀 수혜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SM이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거든요. 네, 좀 맞아요. 동의하세요? 그건 동의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엔터 4사 중에 중국과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SM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중국의 큰 엔터사인 텐센트가 이대주주로 됐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SM이 어떻게 보면 요동치는 모습도 나왔고 SM의 자회사인 디얼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이런 부분을 진출한다는 시너지가 나오면서 탄력을 제일 많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NCT와 에스파의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매출 확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NCT에도 중국인 멤버가 있고 에스파에도 중국인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제일 밀접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과 패션의 뭐 SM, CNC의 뭐 자회사나 이런 부분의 시너지나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한한령 키에도는 제일 잘 따라가는 건 SM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SM의 주가 상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장 탄력성이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 라고 본다면 시진핑이 에이펙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한국에 방한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방한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SM 관련해가지고는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한령 키워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은 SM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에스파가 컴백을 했는데 생각보다 흥행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연도 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더 하반기에 컴백 일정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뭐 SM에서도 버추얼 가수가 있더라고요. 또 다음 달에 신곡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 K-pop 데몬헌터스와 이렇게 연계해서 또 어떠한 시너지를 보여줄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JYP 같은 경우에는요. K-pop 데몬헌터스에서 트와이스가 유일하게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글로벌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새우깡 나와서 네. 농심이 주목받는 것처럼 네, 언급이 됐던 만큼 좀 수혜가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JYP 같은 경우에 네. 오늘 말씀해드린 4사 중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탄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이브에는 강력한 남자 보이그룹인 BTS를 갖고 있고 YG 같은 경우에 강력한 여자 걸그룹인 블랙핑크를 갖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다 2등입니다. 남자 2등이 스트레이키즈, 그 여자 걸그룹 2등인 트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는 BL보다 폭발적인 임팩트는 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너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진영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는 별로 없지 않냐. 이슈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얼마 전에 워터밤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닐 옷을 입으면서 약간의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논란은 있어도 이슈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JYP 관련해가지고 탄탄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트와이스나 컴백이나 이런 부분이 될 때마다 국내에서는 약간의 미지근한 모습에는 있더라도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흥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JYP 같은 경우는 나머지 4사 중에서 제일 안정성과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JYP 이야기해 주셨고 단기적으로 좀 블랙핑크 언급을 해주셨네요. YG 쪽 보시라. 이렇게 K-pop 데몬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홍보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 영상들을 좀 보고 짤 같은 거 봤을 때 그 강남 전자상가 뭐 이런 간판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거리라던가 패션 같은 게 영상에 계속 나오면서 이런 게 한국 문화라는 걸 좀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화장품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의류 업체들도 그렇고 면세라던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K-pop 데몬헌터스 같은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중국의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중국에서도 이 K-pop 데몬헌터스가 방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무비자 관련해가지고 중국인 관광 수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화장품과 면세 이쪽에서는 폭발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K-팝이 K-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까지도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가는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신정부 들어와서 웹툰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웹툰과 어떻게 보면 K-팝 미디어 이번에 흥행했던 것처럼 K-팝과 같이 걸쳐지면서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제작사, 배급사들한테는
폭발적인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계기로 저는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니 제작사나 이런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다고 본다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로도 이번 호재 때 보다 적극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끝이 아니다. 이제 후속작 K-팝 데몬헌터스가 2가 나온다라고 발표가 나왔을 때는 더욱더 이 관련 테마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엔터 산업이 또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노동의 보상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월급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남는 건 늘 0원.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산이 늘지 않는 시대. 그 이유가 단순히 소비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처한 소득 구조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 임금은 오프. 명목 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물가도 같이 오르니 실질 소득은 제자리. 지갑에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인 건데요. 버는 만큼 쓴다는 말, 이제는 버는 족족 모자란다는 말로 바뀌었죠. 두 번째, 고정 지출은 온. 과거엔 월세,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이 전체 소득의 일부였다면 지금은 고정 지출이 소득의 반을 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일수록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감각이 강해졌죠. 돈을 써야만 일상이 유지되는 구조. 절약은 사라지고 생존 비용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자산소득의 불균형. 노동소득은 제자리인데 자산소득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구조보다 이미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세상. 이른바 움직여야 버는 사람과 가만히 있어도 버는 사람의 격차는 온앤오프 스위치만큼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고정 지출은 늘어나며 자산 소득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구조. 그래서 지금 노동 보상 스위치는 오프. 일을 해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일은 많은데 일자리는 왜 줄어드는지 살펴봅니다. 사람 대신 일을 해내는 AI. 그 속에서 점점 커지는 일자리 격차의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함께 진단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단통법,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전격 폐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2014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11년 동안 끌어왔던 법안인데 결국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이 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라진 것은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공시 의무이고요. 또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 현재 15%인 한도 역시나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일괄 제공하는 공통 지원금 그리고 또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추가 지원금이 따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 지원금의 규모가 매장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법이었던 페이백, 현금 환급, 우리가 핸드폰을 사고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면 이제 합법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을 좀 할인받을 수 있는 정책이죠. 선택 약정을 이용하게 됐을 때 원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로서 혜택은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 3사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출혈 경쟁이 더 불가피해졌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해킹 사고가 있었죠. 이에 따라 가입자가 80만 명 이상 이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동통신사보다 더 공격적인 보조금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받아갑니다. 그리고 KT의 경우에도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의 사전 예약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매 당시의 단말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출고가 50% 선 할인에 미리 보상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LG U+의 경우에는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 관련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또 800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또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통신 3사를 비롯해서 오늘 통신주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LG U+가 1.5%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1%대 동반 강세 흐름, KT 역시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달에서 5G 통신 장비 관련주인 서진시스템과 하늘소재화학 같은 종목들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가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주가가 좀 비싼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LIG 넥스원에 대한 2분기 프리뷰 리포트를 내놨는데 다 좋은데 조금 비싸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 이익 개선 시나리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보셔도 2025년에 9.5%의 영업이익률을 넘어서서 26년, 27년까지 영업이익률 10%대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6년에 선행 PER 현재 33.8배 정도 받아가고 있는데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33.5배 정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역시나 2025년 하반기 수출 모멘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신규 수출 계약 논의 확인 전까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들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마저 하락 전환한 모습이네요.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 살펴보신 LIG 넥스원이 7% 가까운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58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와 풍산 우리기술까지 동반해서 2에서 4%대 약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원래도 더웠지만 앞으로 더 더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7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불쾌지수 매우 높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겠죠. 23일인 내일 역시 열대야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24일에도 최고 기온 34도까지 높으면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실적이 활짝 피는 곳은 전력 섹터이겠죠.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 주가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49,000원까지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무려 94%나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나증권에서 내놨고요. 6월부터 나타난 이번에 좀 이른 무더위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한국전력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배당 수익률이 또 높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전력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강보합권 흐름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도 1% 가까운 오름세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S 에콘에너지도 5%대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래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6%대 조정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시장의 특징은 이제 소외주의 키 맞추기 흐름이 좀 뚜렷하다라는 것일 텐데 석유화학 섹터에서도 오늘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화학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에폭시 체인 개선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한국의 유럽향 그리고 미국향의 에폭시 수출량 그리고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반덤핑 관세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영향 때문이다라고 짚었고 국내 FOC 업체로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정밀화학 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기업들 모두 2분기 실적까지는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는데 3분기부터는 이 시황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고요.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3분기부터 실적이 회복되면서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 역시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들 내놓았습니다. 석유화학 섹터 함께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이 2%대 강세 탄력 가져가면서 7만 3천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수화학의 경우에도 2%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화학까지 강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이 장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 1%대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시세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YG 플러스와 그리고 이제 HJ 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와 손잡고 K 콘텐츠 OST 글로벌 유통 나선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가 질주를 하면서 글로벌 차트를 좀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유튜브 조회순이라든지 이런 순위권 안으로 들게 된다라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전분기 대비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좋습니다. YG 플러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테마 내의 종목들 순환매가 돌 수 있겠습니다. YG 플러스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HJ 중공업인데요. LNG 벙커링선 내년에 태부족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벙커링선 공급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K조선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년 전 이루어진 이제 LNG 운반선 및 추진선이 본격적으로 운항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연료를 공급할 벙커링선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셈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벙커링 시장이 10년 내에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HD 현대미포 등 중형 조선주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이쪽 수주에 관해서 좀 협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조선 관련주들 전망이 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J 중공업까지 오늘의 특징주 두 종목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선택할 수 있는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종가 베팅은 NHN KCP라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시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려고 좀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관련된 내용에 사실 부작용도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좀 밀어붙이게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현재까지는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명분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부근 혹은 더 빠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정도까지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정도 선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주로 NHN KCP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장에서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이 또 굉장히 덥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속에 한국전력, 제일일렉트릭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BH 폴더블폰 아이폰 향 기대감 굉장히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20%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쪽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제 뭐 힌지 그다음에 필름 쪽은 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이제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못 나타냈던 FPCB 우리가 보통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얘기했던 이쪽이 좀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죠. BH 같은 경우 사실 과거에 인터플렉스랑 같이 굉장히 좀 저가주였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몇백억이었죠. 시가총액 500억 왔다 갔다 했었던 기업인데 BH랑 인터플렉스에 애플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니네들한테 돈을 대줄 테니까 니네가 우리 아이폰 그 FPCB 좀 만들어 볼래 해서 이제 BH랑 인터플렉스가 정말 2016년도서부터 주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퀀텀 점프하면서 10배가 나왔죠. 10배씩 올랐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인터플렉스는 일단 제품에 관련돼서 노이즈가 좀 있어서 좀 탈락을 했고 BH가 거의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애플 쪽으로 납품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뒤에 들어가는 기판을 거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죠. 일단 애플이 이제 폴더블 폰이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이제 전 시간에 전달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라인을 깔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쪽 섹터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폰 프로만 하더라도 지금 가장 비싼 거는 한 2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폰 비전 프로가 이제 눈에다 쓰는 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쓰고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제품이 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좀 약간 불편하다 보니까 배터리 문제도 있고 저는 애플의 이 폴더블 폰이 이제 시장에서 안착을 하려면 사실 새로운 거긴 합니다만 애플 입장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뭐 BH가 내년에 애플이 폴더블 폰 나오면은 뭐 실적이 얼마 될 것이다 이 추정치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죠. 어떤 게 생기니까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시장에서 이제 그 BH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은 올해 매출이 이제 온기 기준으로 1조 한 7,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1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내년에 이제 오지도 않은 내년 추정 실적이 벌써 나왔어요. 2조 원의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을 것이다. 물론 얼마 정도 일단 뭐 이 폴더블 폰이 팔릴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거니까 이 FPCB는 이제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추정치가 나온 건데 나름대로 뭐 BH 입장에서 가장 좋은 우호적인 어떤 영업 환경에 갖춰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텍이나 엠텍이나 아니면은 파인엠텍이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세경 하이테크나 이런 기업들보다 폴더블 폰이 진짜 시장에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기업은 BH가 뭐 확실하긴 하죠.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일단 2분기 실적은 이제 뭐 다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시장 추정치보다는 좀 약간 안 나왔습니다. 좀 약간 실망스러운 하지만 뭐 다 지나갔고 주가에 좀 적용이 돼 있죠. 영업이익이 이제 81억이 2분기 기준으로 나왔죠. 이제 추정치는 103억이었었는데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폰 납기가 좀 약간 딜레이 됐다. 뭐 이런 이유들이 좀 시장에서 어떤 그 분석 자료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랑 수급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H를 보면서 사실 이게 1조 원 넘었던 그 기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위에서 반 정도, 절반 정도 내려와서 지금 5천억 대인데 과거에는 500억 대 기업이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차트나 폴더블 폰의 어떤 뭐 관련된 모멘텀보다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수급입니다. 수급 딱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팔 만큼 다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약간의 재료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7월달, 6월달 횡보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빠진 구간이냐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빠졌던 구간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주가도 굉장히 바닥이고 수급도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단 위쪽에서 우리가 보통 오버행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주체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아직은 좀 약간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멀지도 않죠. 애플 폴더블 폰이 시장에 안착하면 BH 제2의 전성기가 뭐 오지 않을까 하지만 기존의 아이폰이 안 팔리고 폴더블 폰이 팔리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부분 이제 체크를 하시고 저는 폴더블 폰의 대장주는 뭐 BH가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좀 근접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 출시될 애플 폴더블 폰 향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 대장주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관심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이제 넘어가 봐야겠죠.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기 율촌화학을 또 짚어주셨네요. 배터리 이제 파우치 필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네.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제 보실까요? 장 마감하고 모 언론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율촌화학 우리나라 국민이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이 회사 제품을 만지죠. 일단 농심 계열사죠. 이제 자회사까지는 아니고 농심에서 만드는 모든 일단 제품들, 이제 라면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그 반짝거리는 봉지를 만드는 기업이죠. 네. 일단 뭐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있긴 합니다만은 캡티브 매출로 일단 그 어떤 성장이라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전지 쪽 파우치 쪽에 진출했는데 기존 사업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어떤 판단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율촌화학이 이제 LG화학 파우치 필름을 납품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납품한 건 이제 차세대죠 보통. 기존의 것보다 굉장히 조금 더 뭐 강화가 된 가볍고 그다음에 압력이도 견딜 수 있고 고온에도 강한 파우치를 LG화학이랑 사실 같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국책 과제로 맡아서 개발을 해서 4월 달에 특허를 냈고 7월 달에 공개를 했고 바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일 처리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어느 정도를 만들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할 때 수주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생산 캐파를 굉장히 늘려나간 게 이제 그 어떤 주가 상승이나 실적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율촌화학도 일단은 뭐 캐파는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4월에 이제 신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고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보통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이 이제 뭐 각형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가 거의 일본산 파우치에 의존을 했었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율촌화학이 국산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데 뭐 배터리 파우치 만들어서 돈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한 뭐 팩트죠. 하지만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전기차 쪽도 전기차 쪽이지만 가장 지금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거든요. 이 LG화학도 이 ESS 쪽 이제 에너지 엔솔을 통해서 LG 엔솔이 이 ESS 시장에 굉장히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그 생산 캐파도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파우치를 납품을 하는 율촌화학의 어떤 매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뭐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몇 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을 보면 물론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 율촌화학 내에서 이 전기전자 소재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 파우치 부분이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이 수치를 보면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엔솔이라는 뭐 든든한 좀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일단 차트랑 잠깐 뭐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은 지금 3일 연속, 이제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1분기 흑자 턴을 했죠. 굉장히 좋게. 2분기도 그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시장에서 가장 관건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무난하게 흑자 유지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작년과 올해 최대 저점에서 이제 나름대로 반등을 시도하다가 급락 힘들게 올려내면 이상하게 급락이 좀 자주 나오는 차트 흐름이 나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좀 거래량도 많고 시장에서 좀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조금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 좀 약간 조정을 좀 기다려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율촌화학 일단 재료가 제대로 들어온 가운데 수급도 탄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심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포착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JNTC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앞서서 설명 이제 이슈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군들도 아마 상황이 좀 다르진 않을 거예요. 위에서 좀 하락하는 종목군들은 폭이 좀 더 깊게 좀 떨어지고 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상승분을 좀 약간 반납하는 흐름이 지금 평균적인 흐름인데 JNTC도 오늘 좋게 좀 출발을 했다가 한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좀 반납을 한 듯한 느낌인데 3D 이제 커버 글라스 전문 기업이죠.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게 이제 JNTS 가장 중요한 게 화웨이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거든요. 화웨이 스마트폰의 커버를 대부분 이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가장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벤츠를 최근에 한 2, 3년 내에 사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살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을 많이 좀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급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석서부터 이제 조수석, 그다음에 앞에 센터 패시아까지 다 이 디스플레이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JNTC가 담당을 하죠. JNTC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코닝이 만들어서 JNTC를 갖고 오면 JNTC가 그걸 이제 곡면을 가공해서 벤츠 같은 데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JNTC의 주가 흐름을 움직일 재료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유리 기판이죠. 실질적으로 유리 기판을 뭐 하겠다, 뭐 아니면 유리기판 밸류 체인에 뭐 들어가 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리기판의 생산 시설을 확보한 기업은 국내 기준으로 이제 JNTC 한 군데밖에 없죠. 이제 JNTC가 과거에 뭐 모바일,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 그 다음에 벤츠나 이런 이제 고급 자동차들의 어떤 이 3D 커버를 글래스를 만들다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거 두 개로 회사를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선택한 게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유리 기판이고 하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플래터라는 부분인데 유리 기판은 이제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아실 텐데 플래터는 뭔가요? HDD 플래터. 이제 지금은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PC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버가 들어가지는 않죠. 다 SSD가 들어가죠. 근데 SSD는 일단 비싸고 용량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이제 하드디스크 안에 이제 동그란 쇠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거. 그걸 이제 플래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유리기판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유리기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반도체 관련된 유리기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 HDD, 플래터, 유리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얇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당 많이 넣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저장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JNTC가 이제 이 두 개를 우리는 뭐 앞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셈인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JNTC도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유리기판 생산 공장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해서 이제 매출 200억으로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베트남에 공장을 신설을 해서 생산 캐파를 굉장히 크게 좀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일단은 뭐 발표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유리기판 아직은 시장 개화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사업은 어떤 캐시카우로 갖고 가고 선장 모멘텀으로 이제 더블 우리가 보통 투트랙 전략으로 갖고 간다. 뭐 한번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랑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지금 수급 바닥인데 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은 이렇게 큰 어떤 오늘 이제 유입이 없는 듯한 느낌이고요. 바닥권에서 일단 뭐 어떤 쌍바닥 그리면서 오늘 올라오는 느낌이 최근에 이제 N자형 패턴 그려주고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유리기판은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긴 시선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제 섣불리 좀 빠른 어떤 종목 선택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 18,200원 정도 잡았는데 조금 약간 다운이 됐기 때문에 18,000원 전후 뭐 큰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나름대로 약간 좀 높여 잡았습니다. 2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7월 저점이죠. 1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NTC 24,000원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으로 유리기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같이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면요. 미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툴리늄 톡신 또 이 스킨 부스터 같은 미용 성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방 주사제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웅제약,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요. 메디톡스도 그 시장에 대해서 이 제품군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1%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2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오 플러스 5%대 강세, 메디톡스도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 바이오 비주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장중에 빨간불 켜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열어보면요. 다음 키워드는 리튬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에도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개월의 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고요. 앞서 중국에서 이 리튬 생산에 대해서 이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제기가 됐고 실제로 일부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리튬 생산에 대해서 중단했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시장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되면 시장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 관련한 종목들 오늘도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요. 리튬 포어스 현재 구간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계속해서 탄력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21%대 강세, 중앙 첨단 소재 4.8%, 유일 에너테크 1.9%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 나노텍은 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음봉 그리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필요사 AI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00조 원의 이 AI 펀드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조 산업기금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산업은행을 통해서 100조 원가량의 규모를 첨단 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상 산업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또 인공지능 같은 부분이 해당되는데 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리대출이라던가 지분투자 등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8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창투사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4x4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컴퍼니 K 9%대 강세, BQAI도 9%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도 빨간불 켜내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김태훈의 업종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종진단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에 대해서 종목들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K-뷰티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 최근에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망 업종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8월 1일 날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네.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이 자동차 분야는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는 파트인데 이쪽이 타격이 좀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국 쪽에서 오히려 시장을 개방해 주면서 중국이 내수 진작으로 해서 우리 한국 브랜드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 브랜드, K 컨텐츠들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상품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그런 게 하반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소비주 중에, 그러니까 중국 소비를 일으키는 한국 소비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입니다. 그 화장품이 이미 한알령 이전에, 즉 예전에 그 중국 사드 보복이라고 부른 걸 이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대규모로 수익을 얻어본 적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중국 시장이 다시 개방이 된다면 또 한 번 이 중국 쪽에서 대규모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하면 올 하반기에는 수익을 따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화장품에 대해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미국에서 지금 세금을 매기는 게 화장품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장품 사재기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미국에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지금 K-뷰티를 보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그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장이랑 교류가 좀 잘 되더라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예전만큼의 화력이 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한 7년여 동안 한알령이 되는 동안 중국이 많이 컸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많이 컸고.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국 제품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그 비관세 장벽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중국 정부가 나서준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벽을 걷어내게 되면 오리지널 한국의 상품들이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 접근하게 되고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때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여성 생리대 사건, 생리대가 중국 그 생리대 상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중국 여성들은 대규모로 해외 제품들을 사들였고 그중에서 한국산 여성용품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한국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제품은 비싼 대신에 제품 성능은 좋고 한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면서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많이
소비를 한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중국 여성들의 선택이죠. 그런 면이 똑같이 화장품에서도 반복해서 발생할 겁니다. 지금까지 애국 소비라고 해서 중국 제품을 소비해 왔었지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화장품주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뭐 대형주도 중요하지만 인디 브랜드 중에 중국 시장에서 스타가 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달팽이 크림 해가지고 이 함불 화장품 계열사 했던 스킨 케어인가요? 그 제품이 뭐 굉장히 뭐 3천억 넘게 팔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스타주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주시는 게 이번 하반기에 나름대로 실적을, 그러니까 수익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막 폴란드 쪽으로도 한국 화장품 수출 늘어나고 있고 유럽이라던가 중동 국가로서에도 한국 제품들, KBT 제품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쪽향 제품, 그쪽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보는 건 어때요? 일단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그 시장은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그 차선책으로 미국 쪽으로 진출했고 유럽 쪽으로 진출했고 동남아 지역이나 중동, 네. 특히 이 넷플릭스 통해서 한국의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노출되는 쪽으로 우리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재미를 받고 말 그대로 중국에서 잃어버린 시장만큼 다른 시장에서 많이 복구를 했죠. 특히 네. 미국 시장 쪽에서 우리나라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전체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뜻은 연말 갔을 때 미국 쪽 시장에서 관세 문제가 이슈가 되겠지만 지금 추정으로는 약 한 1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수출은 한국의 컨텐츠가 진출돼 있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젊은 MZ세대들이 한국 제품들을 소비해주고 특히 그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싼 화장품, 우리나라의 그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인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잘 봐두시면 화장품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아마존에서 지금 매출이 한국 제품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프라임데이에서 1위 기업 그리고 10위권 안에서 한 3-4개 정도의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이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을 선정해 주셨는데 중소 인디 브랜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또 대형주를 그 설명을 인디 해주시려고요. 브랜드 중에 상장이 안 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알령 해제했을 때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서도 회수를 못 해왔던 네. 즉 중국 시장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던 이런 대형주들이 오히려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기존의 중국 시장 대신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중동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을 공략했던 이런 쪽의 실적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네. 미국 쪽에서 관세 때문에도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 지난 7년 동안의 이 한알령 기간 동안 중국에 투자해놨던 중국의 판매망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이 와중에서 또 국내에 대한 이 구조조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판매 채널이 대부분 다 안정화돼 있고 이 판매 채널이 국내도 그렇고 이 중국 지역도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징중닷컴이나 이런 온라인 쪽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할 때 아모레퍼시픽 제품이 중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게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그 한알령이 해제된 중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마켓플레이로서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13만 원 정도를 보시고요. 이 손절가는 그러니까 13만 5천 원 정도를 매수가로 보시고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를 한 20만 원 정도 높이 잡으셔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한 1%가량 조정받으면서 말씀해주신 매수가보다 아래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분할 매수 접근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오늘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LG생활건강 네, 들어볼까요? 국내 1위죠.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해놨습니다. LG생활건강은 기본적으로 화장품과 생활용품 쪽에 집중돼 있고 우리가 네. 쉽게 접하는 코카콜라도 이 회사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긴 하지만 판매를 이 LG생활건강이 대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은 M&A를 꾸준히 해가면서 시장을 점점 다각화하고 넓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중국 쪽에 문이 닫혔을 때 미국 쪽에 있는 업체들, 이 인디 브랜드, 특히 미국의 인디 브랜드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건 K 브랜드죠. 그러다 보니 북미 지역에서 인수한 브랜드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그 회사를 인수한, 그 미국에서 인수한 그 회사들이 한국 회사인 LG생활건강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K 브랜드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미국 브랜드를 소비하는 우스운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에이본이나 더 크래프샵에 인수한 것들이 솔직히 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LG생활건강은 요번에 미국 내에서 괜찮게 인지도를 갖게 되는 이 K 브랜드, 인디 브랜드 하나를 인수하려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중국 쪽도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안정시켜놓은 이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그 LG전자에서 인수한 프라일 같은 이 어떻게 말할까요? 이 미용기기랄까요? 미용기기와 화장품이 접목된 이러한 구조로 새롭게 듀티테크라는 거 갖고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LG생활건강은 중국의 중산층 이상 그 상류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에서 LG생활건강이 파는 화장품은 개당 100만 원짜리,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면 중국 사람들에게는 몇 개월치 월급만큼 되는 비싼 가격입니다. 그 정도의 고급 화장품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고 LG생활건강이 그렇게 중국의 부유층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화장품이기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되고 한국 제품을 소비한 것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중국의 부유층들은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을 소비하는 걸 전혀 거리낌 없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LG생활건강은 잃어버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실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매수가는 34만 원, 목표가는 48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이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시장에 접근하실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파란불을 튄다면 이건 나에게 싸게 살 기회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매수가는 33만 원, 목표가는 48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항상 주식을 살 때는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간불이 켜는 걸 추적해서 들어가서 상투에 물려버리시고 다음 날 곧바로 파란불이 날 때 손절 맺히면서 손실을 계속 불려가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입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파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역시나 대형주인 LG생활건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판매가 개선이 된다면 실적을 크게 만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두 종목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이요? 네, 이 이츠스킨이라는 업체하고 한불 화장품이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회사는 예전에 중국에서 한번 성공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팽이 크림이라는 이 화장품을 갖고 중국에서 네. 한 100억대 정도 매출해서 3천억까지 이 매출을 1년 만에 키워본 회사입니다. 굉장히 신화적인 회사죠. 성공해 봤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다음에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점점 매출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거의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국내 내수에서도 이츠스킨이라는 업체와 한불 화장품을 서로 합병을 시키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시장 내 오프라인 그 매장들을 많이 닫고 하면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을 갖고 이 회사는 더마톡,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 네.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네오컴? 네오컴. 네. 네.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가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네오팜이라는 이 회사는 이 애경으로부터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 화장품이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까지 들어있어서 이 네오팜이 굉장히 인기 있는 화장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성 화장품이고 또 이게
나름대로 많이 팔리면서 거기서 그 결산 배당을 이치환불에게 해주면서 이치환불이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커버해줬죠. 그러면서 작년에 이치환불이 무상자를 100%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분기 실적은 별로 올해 이 이치환불이 좋지는 않지만 이 하반기에 중국 시장이 오픈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환불이 그런 면에서 중국 시장에서 그 앞으로 접근하고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 스토리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실적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오팜이라는 알짜비 회사,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앞으로 중국 시장 오픈되면 중국 시장을 통해서 커버에 들어가면서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주가도 바닥이고 실적도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이치환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고 그 기회를 지금 이치환불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종목들도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성공해 왔지만 이치환불은 이미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고 성공해본 브랜드를 갖고 있던 기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종목들을 그 한알령 해제 종목들과 함께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잡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네. 이치환불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뭐 1,450원 정도를 제안해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 정도를 제안해 드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 13,900원이거든요. 14,900원. 그럼 14,500원대일까요? 그 지금 현재 매수가 제가 또 틀렸대. 네, 14,000원이고요. 네. 목표가는 2만 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13,500원 짧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왜 짧게 가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저 손절가 13,5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전량을 다 손절 매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그러니까 분할해서 사신 것만큼 분할해서 더 매수가를 낮춰갈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앞으로 이치환불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이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손절 매치고 빠져나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치환불 14,000원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그거보다 아랫단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화장품 관련 업종에 대한 진단해 봤고요. 관련된 종목 3가지까지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에 나선다. 한미 2+2 협의는 지난 4월 24일 이후 3개월 만에 재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활 예고 속에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주요 통상 채널로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장관도 각각 미국 카운터파트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공개한 7세대 폴더블 폰이 출시 48시간 만에 사전 예약 21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갤럭시 S25 시리즈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폴더블 폰이 주력 스마트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인도 시장에서 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이다. 메인 디스플레이 수리비만 약 123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삼성전자 박종범 서남아 총괄 사장은 인도 소비자의 기술 수용력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Z 폴드 7은 215g으로 S25 울트라
어제보다 가볍고 두께도 8.9mm로 대폭 줄였다. Z 플립 7 역시 188g, 두께 13.7mm로 역대 가장 얇다. 완성도와 실용성을 앞세워 글로벌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네, 어느덧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훈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양시장 1%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락을 어떻게 좀 해석해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수급적으로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개인이 그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으로 전환하는 급격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일단 현재 시장이 사실은 강세장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간도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섹터별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원전 섹터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프로그램 프로젝트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사실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2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기술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갤럭시 폴드 7과 관련된 이슈들을 부품주들이 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필름을 제작하는 이제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FPCB를 하는 BH라는 종목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런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애플이 26년 하반기 폴더블 폰을 출시할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품사들을 일단 7월 정도에 이제 선정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내장인지라는 파이넴텍이라는 종목이 급등하면서 이런 폴더블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 가격 리레이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아직 오르지 못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UTI 같은 종목들, UTG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내일 상장한 이제 도우인시스와 함께 사실 애플 폴더블에 UTG를 넣을 수 있는 두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좀 주목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폴더블 관련주들의 흐름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활약하고 있는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청훈 사장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종가도 3,200 위에서 완전히 안착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네. 미증시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심 3,250포인트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 시가가 3,220포인트 내외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밀리는 거죠. 오늘 같은 장이 대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선물이든 현물이든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크지 않았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도 큰 움직임이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걸 가만히 놔두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스멀스멀 그렇게 미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 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지금 코스피가 유독 3,200포인트 위에만 올라가면 밀립니다. 왜 자꾸 이렇게 미나? 특별한 이유는 제가 느꼈을 때는 없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지쳐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우선은 잘 나와야 하는 거구나. 그때까지는 시장이 꽤나 관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여전히 저는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결코 흔들릴지언정 못 갈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코스피는 결국에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 저는 가고 있는 그런 길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목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분명히 시장 흐름은 지금 괜찮다는 것, 그 점만큼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지수를 결국에는 결정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한 번에 노이즈가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 노이즈 이후로 최대한 이런 시점에 턴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HBM에 대한 매출의 HBM이 현재 시점에서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0% 정도 수준이던 이 매출이 50%까지 차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률의 측면에서는 더욱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도 결국에는 30만 원을 다시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 쭉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전망이 거의 비슷합니다. 2분기 때 실적은 우선은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3분기 때 영업이익은 대략 8조가 조금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메모리 쪽입니다. D램과 내두 쪽의 가격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는가. 이게 올해 매우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HBM 그리고 D램, 낸드 이 모든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 기업의 실적은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더 나아질 것이고 그러한 움직임을 이미 주가는 사전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 보여집니다. 한 차례 가격이 반등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D램 가격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올해 중순경이면 재고 소진과 초과 공급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7만전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내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7만 전자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러한 조정은 우리가 조금씩 이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내일 시장이 만약에 또 한번 강하게 턴을 한다. 그러면 오늘 조정은 일시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코스피 기준으로 3,150포인트가 조금 밀린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은 관망하되 역시나 큰 틀에서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연고점을 경신한 후에 하락 전환한 흐름이었는데 2분기 실적 관망 기조도 짙은 것으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은 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감 약 30초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약세 흐름, 코스닥 역시 1%대 약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5%가량 내려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현재 구간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4,80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5천억 원 이상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22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연중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12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강한 하락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오늘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양 시장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혼조세 아니면 상승의 기조가 좀 뚜렷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오랜만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1에서 2%가량 내림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변동성 얼마나 더 보여줄지 내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원전 관련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틀간의 상승분을 좀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8% 넘게 하락했고요. 방산주 역시나 오늘
조정을 받았고 이와 함께 조선 관련된 기업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시장 대비 견조하게 버텨줬던 거는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2차 전지 힘이 좋습니다. LG 엔솔이 0.7% 상승이었고요. 바이오주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완성차 약했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하락의 폭 지수단에서는 조금 더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한 채 마감한 것은 동일합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1.4%가량 하락을 했고요.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부진했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바이오 종목 개별 이슈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상승이 나타났고요. 오늘 제조업 쪽 보게 된다면 LG 엔솔이 버텨줬지만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3% 이상 빠진 채 마감을 했고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가량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조선주 가운데서 성광밴드가 2.3%가량 상승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전해 관련 기업인 엔캠도 2%가량의 오름세를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케어젠이 오늘 14%가량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가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3,170선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시장입니다. 장중에 3,220선도 터치했었는데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더 하락했네요. 1.27%가량 빠지면서 3,169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빠지면서 812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막판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더 빠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 상황이 어떻게 시장을 이끌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고요. 기관도 4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장중의 매도폭보다는 조금 매도폭을 줄인 채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도 외국인이 400억 원, 기관이 1,400억 원가량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관은요, 오늘 좀 자세히 봤을 때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왔다는 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8,000계약 이상 출회됐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에서 2%가량의 낙폭을 장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마감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0.3% 장중 고점 부근까지 올려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솔루션도 소폭입니다만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부터 10위는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8% 넘게 빠지면서 10위권, 셀트리온이 그래도 버텨내주면서 9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KB금융 일제히 약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2차 전지가 좀 가장 약했습니다. 장중 저점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마감을 했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약했다는 점. 그리고 지수 대비 펩트로는 버텨줬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가캠 바이오를 제외하고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 모두 다 하락했네요. 삼천당제약이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최근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상승했던 그러한 상승폭을 좀 차익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제 외환시장의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은 좀 크게 흔들렸는데 환율 시장은 어땠을까요? 예,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83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중에 이제 달러원 환율이 1,390원대에 연착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참여연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 해소를 일단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엔화와 원화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결과를 보게 되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이제 집권 여당이 다수당 집권에 패배한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제 총리직 자체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점을 외환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제 엔화하고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지는 못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사히 신문의 설문조사를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이 약 한 70% 가까운 68% 정도 이제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당의 이제 소비세 인하는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250%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그런 국가인데요. 소비세 인하가 좀 가시화가 되게 된다면 일본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좀 불거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엔화 자산에 대한 그런 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기준금리 인상도 앞으로는 이제 좀 속도 조절이 좀 될 것으로 보여서요.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이제 보이는 데는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제 달러원 환율도 어제보다 0.4원 내린 1,387.8원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엔화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환율 시장도 오늘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력이 이렇게 큰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 주는 아니라서요.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 자체는 조금 낮아진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 30일에 7월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적극적인 방향성 플레이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 이제 연준의 윌러 이사가 7월 인하론을 좀 확고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7월 인하론 같은 경우에는 연준 내부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7월도 아마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윌러 이사의 주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FOMC까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블랙아웃 기간이라서요. 위중을 좀 확인하기가 힘든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요. 만약에 7월 FOMC 결과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로 이제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회의인 이제 9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FOMC만큼 중요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22,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2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금리를 이미 100bp 정도 인하했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놓은 동안에 유로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향후에도 만약에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식의 스탠스가 좀 확인이 된다면 유로화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과 독일 간의 이제 금리 스프레드 자체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요. 유로화의 조정 때문에 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 내 소비세 인하 이슈를 둘러싼 그런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슈로 인한 유로화의 조정 가능성,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달러 환율의 하단은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유럽의 통화정책회 그리고 FOMC에서 의원들이 9월 인상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강세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발언해 주셨는데요. 이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가 단기 급등 부담감 속에 1%대 양시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순매도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일 시장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8월 중순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사실은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세럼 물량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올라간 당분간의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일단 호실적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몇 주 정도, 한 2주 정도 선 조정을 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을 받아서 좀 상승세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사실 미용기기 쪽에 사실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뭐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을 탑픽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의미 있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었고 이런 우려감이 환과 관련된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으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0% 환 해지를 이뤄놨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조선 사사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했었고 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2천억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시장의 컨센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FLNG 모잠비크 수주가 6월부터 인식된 삼성중공업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오션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오션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았고 블록들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시즌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내일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9월 정기국회로 코인 관련된 법안이 상정이 미뤄지면서 모멘텀을 좀 잃은 상황인데 가격적으로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저가 매수가 오늘 좀 들어왔는데 이번 주 이런 저가 매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당분간 시장에서 또 쉬어가는 분위기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선물 쪽에서 생각보다 많이 던졌습니다. 물론 최근 흐름 자체가 현물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덕분에 올해 7월 코스피는 대략 외국인들이 2조 9천억 원 수준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크게 이탈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그래도 내심 당장 내일이라도 돌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네. 내일은 다시 한번 3,200포인트 위로 안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캔들 기준, 오늘 시가 부근이었던 3,22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는 적지 않게 힘들 것 같고요. 3,200 위로만 안착이 된다면 오늘은 그저 장중에 나타난 투정이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은 조금씩 더 다가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시장에 큰 영향을 벗어나거나 또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하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는 크게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매수세로 유입이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외국인 수급을 또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UTI라는 폴더블 관련된 종목 가져와봤고요. 네. 26년도 하반기에 일단은 출시가 예정하고 있는 애플 폴더블 폰의 부품 공급사 선정이 사실은 거의 임박한 상황이고요. 이런 공급사들이 하나씩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UTI는 원래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윈도우 글라스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사실 UTI가 UTG 투자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면서 일단 베트남 공장에 투자도 이루어졌고 또 인력도 최근에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애플 폴더블 관련된 벤더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레포트에도 이런 부분을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일단 담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UTI가 26년도, 27년도 이익 사이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7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1,400억 정도까지 애플 폴더블 관련 벤더로 등록이 된다면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5천억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UTI가 사실 이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면 상방으로의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짧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핫하게 움직인 폴더블 쪽 안에서 UTI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 갖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잭시믹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거의 6개월 동안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조금 움직임이 괜찮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 대비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계속해서 듭니다. 지금 국내 넘어서 해외로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 대만, 중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 분기마다 실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때 대만만 소폭 감소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단순하게 K 애슬레저라고 하는 여기에서 브랜드를 넘어서 이제 골프 의류에 대한 판매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골프 의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의류에 비해서 마진율이 높다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92%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더웨어에 대한 매출 또한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올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매장을 지난해 기준으로 대략 10개에서 올해는 40개에서 50개까지 늘릴 전망인데 판매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실적은 역시나 더욱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상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 시세가 처음 나왔는데요.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잭시믹스가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온다면 저는 주가는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지금 몇몇 리포트 증권사에서는 10,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주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봐주시면서 목표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실적 추정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준비하셨습니까? 예전은 3,200포인트 안착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두 분 의견과 함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